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제 인생에 다시 없을 사람들에게 시원하게 참교육을 해준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 이혼도 싱글맘도 있을 수 없는 단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두 가지 타이틀을 모두 가지고 하루하루를 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누가 보면 불명예 듯하다고 할 수 있는 타이틀을 얻고도 후회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당당하게 되찾게 된 제 인생 스토리를 사연 유튜브에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글을 적게 되었네요. 대단하진 않아도 기특한 제 사연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은 15년 좀 안 되겠어요. 솔직히 말해 요즘은 시댁이랑 편하게 잘 지내는 며느리들도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아니었어요. 완전히 척을 질 만큼 원수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만나면 늘 상불편한 사이였죠.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시모가 좀 유별났거든요. 아니,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시모는 자격지심 덩어리였다라 하시는 분들이었는데 포도 농장을 하면서 그래도 나름 돈을 많이 벌셨어요. 그 외에도 농사도 소소하게기 때문에 우리 집안은 기본적으로 돈은 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넉넉한 집안이었고 반면에 남편 내는 돈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집이며 신혼 살림이며 저희 친정 쪽에서 더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 같으면 우리 집이 부족해 못해준 걸 상대방의 좋은 마음으로 다 해줬다면 미안하면서도 되려 고할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씨는 그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모는 제가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얄미운 행동들을 너무 많이 했었거든요. 특히나 시모가 좀 우리 집보다 못 산다는 것에 대해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행동들이 있었어요. 많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였어요. 해마다 저희 부모님은 포도 농사나 쌀 농사를 짓고 나면 일부러 신경 써서 제일 좋은 포도를 저희 집이랑 시댁 쪽에 보내주시곤 했었는데 그때마다 시모는 한 번이라도 달가워하면서 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고 먹을 때가 많았는데 그래도 저는 저희 친정 부모님이 속상해할까 봐 늘 너무 고마워하면서 맛있게 잘 드셨다고 전해드리곤 했었죠. 근데 한 번은 도저히 제가 참을 수 없는 제 기분을 팍 상하게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휴, 쉬어라. 뭔 놈의 포도가 이렇게 셔? 내가 진짜 매년 그냥 주니까 먹지만 사돈네 포도는 알은 큰데 매이용 그렇단 말이지. 왜 이렇게 새콤하기만 하고 달짝지근한 게 없을까? 아니, 내가 알기로는 포도 농장 규모가 작은 것도 아니고 꽤나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런 포도 팔아서 돈이 된다는 게 참 신기하단 말이야. 아으, 나는 쉬어서 못 먹겠네. 애미야, 이거 너나 가져다가 먹어라. 그래도 생각해서 보내주신 건데 버릴 수는 없으니 너네라도 가져다가 먹어야지. 우습게도 시모는 포도박스 절반 이상을 다 해치놓고는 이런 말을 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제 속을 뒤집어 보려고 발악하는 것 같아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입을 이렇게 말하긴 뭐하지만 그리 좋은 며느리는 아니었어요. 시모가 저한테 그리 좋은 시모가 아니었듯 저도 그저 기본적인 도리만 할 뿐 좋은 며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모가 이런 식으로 나올 때면 저 역시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갔어요. 이번에도 능청스럽게 말하면서 제 속을 박박 긁어대는 시모를 보면서 똑같이 능청스럽게 맞대응을 했죠. 어머나, 우리 어머님 평소에 미각이 좀 둔한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달달한 포도를 가지고 새콤하다고 하시다니 어머님 너무 심각한데요. 뭐, 병원에 미각 검사 받아보는 건 없나요? 저희 부모님 포도 사람들이 없어서 못 먹는데 보도인데 희한하네요. 거기다 맛 없다고 하시는데 치고는 벌써 포도박스 절반이 다 없어져 있는데 이건 다 너가 와서 파먹었나 봐요. 너는 이시 애미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말버릇이 그게 뭐야? 아까워서 먹었다고? 아까워서? 그리고 뭐 병원을 가보라고? 이게 GCA 보기를 어떻게 보길래 그딴 소리가 나와? 어머님이 먼저 저희 부모님이 보내주신 포도 가지고 뭐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드시기 싫으시면 앞으로는 보내주시지 말라고 해야겠네요. 저도 저희 부모님이 피땀 흘려서 농사지은 이 포도 욕보이고 싶지 않으니까요.
저는 화가 나서 이날 시댁에 있던 저희 부모님 포도를 싹 다 들고는 가지고 와 버렸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시댁으로 보내지 말라고 친정에 얘기까지 했죠. 그랬더니 어이가 없는 게 나중에 가서야 포도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포도였거든요. 그걸 알아서 저희 부모님도 더 신경 써서 보냈던 건데 본인 자격지심 때문에 그 맛있는 공짜 포도를 못 먹게 된 거였습니다. 저는 그 뒤로는 시모가 은근슬쩍 포도에 대해서 아쉬운 소리를 해도 못 들은 척했어요. 절대로 가져다 주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서운해 가지고 삐지고 근데 개의치 않았어요. 왜냐면 시모는 대전에 살고 저랑 남편은 서울에서 지내고 있어서 서로 마주칠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아무리 삐져도 얼굴 볼 일이 거의 없으니 신경 안 쓰고 살면 되는 터라 그냥 뒀었습니다. 대신 남편한테 따로 시모한테 자식 노릇을 하라고 시켰었다. 개념과 상식이 있는 사람인데 아무리 밉다고 한들 어른한테 어떻게 마냥 함부로 할 수만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포도는 더는 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냥 남편 통해서 포도 싸드시라고 용돈 보내드리거나 아예 남편한테 포도를 사서 보내드리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 생활을 나름 유지를 하고 있었죠. 솔직히 시댁만 봤었더라면 진작에 이혼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이 저와 시모 사이에서 나름 중간다리 역할을 잘하면서 최대한 마주치지 않게 잘했기 때문에 결혼 생활 10년을 유지할 거였죠. 덕분에 결혼 생활도 그리 힘들지 않고 남편과 저 두 명의 우리 자녀들은 나름 평범하게 또 재밌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혼 후 10년째 되던 해에 저와 우리 친정 식구들에게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터지게 되었죠. 그것은 갑작스럽게 아빠가 돌아가신 일이었습니다. 가나이셨는데 너무 늦게 발견을 하게 되어서 손쓸 도 없이 돌갓이 되었죠. 친정에서도 가장으로서 영향력이 컸지만 과수원도 친정아빠 몫이 컸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온 가족들이 다들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어요. 특히나 집안 기둥이었던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니 누구보다도 엄마가 제일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엄마는 힘들어도 아빠의 평생이 깃들어 있는 과수원을 포기할 수 없다면서 정말 열심히 운영해 가셨습니다. 다행인 건 아빠가 계실 때부터 외삼촌 대랑 같이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빠가 돌아가신 뒤에도 계속해서 외삼촌 대와 과수원을 잘 운영할 수 있었다는 거였죠. 하지만 왜 이렇게 운명은 야속한 걸까요? 저는 정말로 세상 사는 일이 이렇게 야속한 일의 연속일 수 있구나라는 걸 너무나 깊이 깨달아야만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빠가 돌아가신 지 2년도 채 안 돼서 엄마마저 병이 생기고 말하기 때문이었죠. 엄마는 위암이었습니다. 원래부터 위가 좀 약하신 편이었는데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밤낮 없이 몸을 혹사시키다 보니 결국에는 약한 몸이 못 버티고 병을 키워내고 말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저희 양쪽 집안 다 암 유전이 있어서 항상 각별히 주의를 해야 했었는데 불행하게도 저희 친정 부모님 두 분 다 다른 가족들에 비해 너무 이른 나이에 병이 찾아왔던 거였어요. 근데 저는 아빠를 너무 갑작스럽게 보내기 때문에 엄마만큼은 이대로 보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만큼은 어떻게든 엄마를 지켜내겠다는 굳은 다짐을 했죠. 천만다행히도 엄마는 나름 치료가 가능한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아예 제가 돌봐드리면서 치료를 받게 해드리기 위해서 과수원 일은 다 접고 서울로 오시라고 했죠. 처음에 엄마는 극구 싫다고 했었어요. 무엇보다도 저한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지만 제 남편한테도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했고 않다고 하더라도요. 근데 미리 남편도 이미 다 동의를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둘이서 계속해서 엄마를 설득하고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남편한테 엄청 큰 감동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를 받아도 충분해. 뭐 하러 서울까지 가는지 나는 너네한테 짐 되고 싶지 않아. 거기다 내가 가면 정서방이 불편해서 안 돼. 나 충분히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 올라오는 소리 그만해, 엄마.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자. 우리가 있는데 왜 멀리서 왔다 갔다 해? 제발 고집 그만 피우고 내 말대로 해요. 아 참, 왜 너는 내 생각만 해? 정서방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죠? 이 아픈 장모 모신다고 계속되는 저의 설득에도 극구 싫다고 하시는 친정 엄마에게 남편이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장모님, 저요. 괜찮습니다. 저도 다 동의한 부분이에요. 장인은 그렇게 하게 보내드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장모님도 아시잖아요. 근데 장모님까지 이렇게 아프시게 된 마당에 저희는 아무것도 못하고 지켜만 보고 있으면 저 나이 사람이나 죄책감에 못 견딥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도 그렇겠지만 저도 장모님 아프신데 두 손 두 발 다 놓고 볼 생각 없어요. 장모님만큼은 어떤 노력이든 최선이 다해서 꼭 살려낼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저희 집으로 들어와 주세요. 장모님을 위해서 못하시겠으면 저희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주세요. 남편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엄마를 설득했고 저랑 엄마는 남편의 그 진심 어린 소리에 눈물까지 흘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설득이 잘 먹혀서 엄마는 과수원을 다 접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저희 집으로 들어오실 때 과수원은 외삼의 양도를 했어요. 어차피 엄마도 몸이 힘들어지면서 과수원만큼은 외삼촌에게 넘기려고 했었기 때 돈을 받고 과수원을 잘 넘길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양도 받은 돈은 통장에 따로 넣어놓고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나 남편은 그 돈은 엄마 돈이었기 때문에 저희 집에 들어오실 때도 달라는 소리를 한다거나 그 돈을 탐낸다거나 그러지 않았었어요. 과수원을 통으로 넘긴 거였기 때문에 액수는 꽤 됐지만 그 돈 없이도 우리 가족은 이미 안정적으로 잘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탐내기도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돈을 언제든 갉아먹고 싶어 하는 쥐새끼가 따로 있었더라고요. 어이없게도 저희 친정엄마가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한 날로부터 시모가 아주 요상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대전에 사는 시모가 아주 시도 때도 없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는 것 아니겠어요? 이유는 황당했어요. 자기도 부모 대접 받아야겠다 이거였죠. 시모는 아예 시부가 일찍이 한 국익이라는 좋지 않은 평판을 가지고 계셨을 정도로부터요. 돌아가시고 혼자 살고 있기는 했어요. 근데 그거야말로 팹니. 필요한 돈들은 자식들이 돈 모아서 다 보내드리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아무 말 없던 분이 저희 엄마를 모시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또 자기도 부모 대접하라고 아우성되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안 그래도 우리 집에 자격지심 가지고 있는 분인지라 대접을 받아도 엄마랑 똑같이 대접을 받고 싶어 했죠. 그리고 그걸 노골적으로 우리 엄마 앞에서 얘기하는 것도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어머님, 또 오셨어요? 아니, 요새 왜 이렇게 자주 오세요? 지난주에도 오셔서 5일 밤이나 주무시고 가셨잖아요. 근데 이틀 만에 또 오시다니. 그것도 아무런 말씀도 없이. 내가 못 올 때 왔냐 사돈은? 여기서 아예 상주하고 있는 마당에 나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야? 응.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저희 엄마야. 여기 왜 계시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평소에는 저희 집 근처도 거의 안 오셨던 분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오셔서는 거의 살다시피 하니까 여쭤보는 거죠. 나도 부모 대자 좀 받고 싶어서 그런다. 왜 나도 안 사돈 처녀 안 사돈 제 말 깝게 듣지 마세요. 솔직히 저는 한 번도 이런 부모접을 못 받아봐서 저도 좀 같이 받아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 애미 너도 무조건 사돈이 나랑 똑같이 대우해. 똑같이 그럼요. 그럼요. 저는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오셔요. 안 그래도 저도 우리 애들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쓰이다. 사돈한테 좀 미안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같이 지내면 좋죠. 언제든 오셔요. 대놓고 저희 엄마 앞에서 말도 안 듣는 핀잔과 요구를 하는 것도 어이가 없었지만 저희 엄마한테까지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엄마야 저희가 모시고 살고 있어서 용돈 들릴 필요가 없었지만 시모한테 모시고 살지는 못할지 원정 자식 노릇하겠다고 적지 않은 용돈도 보에서 보내고 있었거든요. 같이 살지 않는 뿐이지 뒤에서 도와드릴 건 다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엄마는 암투병 중이셨어요. 그런 분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고 싶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근데 바락바락 우기고 때를 쓰면서 그러고 싶다길래 진짜로 똑같이 대우를 해드렸습니다. 솔직히 너무 약이 올라서 아주 제대로 똑같이 대우해줄 테니 두고 봐라 하는 심정으로 시호가 해달라는 대로 해줬죠. 저희 엄마는 위암이었고 때문에 식사를 잘 못하셨었어요. 그래서 밥을 아주 조금만 해드리거나 아예 영양소를 꽉 채운 걸로 갈아서 드리곤 했었는데요.
그것도 겨우 억지로 드시는 분이셨는데 시모가 저희 엄마랑 똑같이 대우를 해달라고 하기에 그녀의 바람대로 시모한테 똑같이 해줬죠. 엄마, 어머님, 식사하세요. 준비 다 됐어요. 어머, 아, 이게 다 뭐야? 예이, 이게 지금 뭐냐? 이걸 지금 밥이라고 차린 거야? 네, 두 분이서 드시는 식사를 차린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예, 나는 뭐 하러 이렇게 주니? 아이, 사돈이 소화도 안 되고 입맛 없어서 그냥 이렇게 먹는다 치지만 나는 그럴 필요 없잖니? 네, 어머님도 똑같이 대우해 달라고 하신 것 아니셨어요. 위암 환자랑 똑같은 대우받고 싶다고 하시길래 이런 대우 말씀하시는 줄 알았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 본인도 양심에 찔리는지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번 골탕 먹이고 나니 그 뒤로는 좀 행동을 조심스럽게 하는 듯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얼마 못 가더라고요. 쉬운 말만 좀 줄었다 뿐이지 계속해서 저희 집에는 올라오고 있었는데요. 근데 우리 집에서 하는 행동들이 점점 더 도가 지나치기. 시모는 한 달에 거의 보름 이상을 우리 집에 머물다 갔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엄마 옷이 없어진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꾸만 체중이 빠져서 추겨울이라도 좀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제가 가벼우면서도 따뜻한 패딩을 사드렸었는데 그걸 시모가 홀랑 가지고 가서 입은 거 있죠? 기가 찼습니다. 다 왔다 아유. 대전은 눈이 와서 거리고 뭐고 지저분해 혼났는데 서울은 깨끗하네. 날씨도 어째 여기가 더 따뜻한 것 같아. 오, 어머님, 그 옷 혹시 어디서 나셨어요? 그 패딩 어머님 거예요? 어, 아니, 이거 사돈 거. 전에 사돈이 이거 입고 있는 거 봤는데 따뜻하고 가벼운 게 아주 좋아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입었다. 너는 이런 게 있으면 나도 하나 사주지. 너네 엄마만 사주니? 안 그래요. 사돈은 어차피 몸이 안 좋다고 집에만 있고 나는 맨날 대전집 왔다 갔다 하니 입을 거리가 부족해서 좀 빌렸어요. 괜찮죠? 아, 그렇죠? 괜찮으면 가져가서 입어요. 사돈 말대로 저는 밖으로 외출을 거의 안 하니까요. 이 광경을 보면서 그때부터는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 저는 바로 나서서 시호에게 그 옷을 빼앗으려 했는데 엄마가 뒤에서 말리는 바람에 간신히 참을 수 있었습니다. 대신에 정말 더는 참을 수 없는 한계에 다 달았었다. 남편한테 계속 시무 집에 못 오게 해라.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다. 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전에는 잘 막아주더니 이제는 뭐 때문에 자기 엄마한테 마음이 약해진 건지 모르겠지만 계속 제대로 잘라내지 못하고 미적거리고 진짜 속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시모가 오면서 아픈 엄마가 아픈 게 죄라면 본인을 질투하는 시모한테 미안하다며 아예 시중까지 들기 시작하는데 그 꼴은 진짜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결국에 제가 폭발해버리는 사건이 터지고야 시모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엄마와 시모가 밥을 먹고 있을 때였는데 시모가 뻔뻔하게도 목이 마른다면 저희 엄마한테 물을 떠와 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진짜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더 참지 못하고 물을 떠 식탁으로 다가오고 있는 엄마에게 한 걸음에 달려가서는 그 물을 확 빼둬서 주방 쪽으로 확 던져 버렸습니다. 컵이 플라스틱이 있는데 금이 갈 정도로 세게 던져버리며 말했죠. 엄마, 그만해. 이거 걸 왜 엄마 갔다 와? 어머님이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두 개 다 멀쩡하게 붙어 있고 엄마보다도 팔팔하네. 본인 보고 떠 먹으라고 하지. 왜 이걸 엄마가 떠다 주고 있느냐 말이야. 저는 대놓고 시모가 들으라는 식으로 엄마한테 말을 했어요. 역시나 제 행동에도 화가 났지만 제 말에 기분이 나빠진 시모가 반격을 하며 나서더라도 씁니다.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왜요? 제가 못할 짓 됐나요? 제 말이 틀렸어요. 저는 어머님께 우리 엄마가 물 떠다 드리는 꼴린 너무너무 보기 싫어서 말이에요. 엄마 그만해. 엄마가 왜 어머님 시중을 들어? 아픈 게 왜 죄야? 어머님 진짜 해돈 너무 하시네요. 아픈 사람 더 간호하고 병 낫게 하지는 못할 망정시중을 들게 하세요. 사람이 이기적이어도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더는 이골 못 봐요. 그리고 어머님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 더는 오지 마세요. 만약에 여기도 찾아오시면 저 어머님 아들하고도 이혼해 버릴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양심이 있으셔야 뭐 이혼 나지 않을 것 같으세요? 평생 어머님한테 이렇게 시달려서 사느니 차라리 그 인간이랑 이혼하고 편하게 사는 게 나아요. 어디 어머님 아들 이혼당하고 평생 이혼남으로 꼬리표 달고 사는 걸 보고 싶으시면 여기서 더 해보세요. 마음대로 해보시라고요. 제가 완전히 세게 나가버리니 시모도 그때부터는 아차 싶은가 보더라고요. 무엇보다 제가 남편 놈이랑 이혼하겠다고 하니 정신이 번쩍 드는 듯 했어요. 시모가 사람들 앞에 채면 칠에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라 자식이 이혼당하는 꼴은 못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번에 알아듣더라고요. 솔직히 여기에서도 더 안 통하면 정말로 이혼할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시모는 그날 이후로 저희 집에 찾아오는 짓은 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제가 정말로 이혼해 버리겠다고 하니 저와 저희 엄마한테 미안하고 사죄를 하고는 자기 엄마가 여기에 발도 못 붙이게 했기 때문에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도 좀 정신을 차리고 저희 엄마를 살들이 챙기더라. 하지만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희 엄마는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집에서 엄마를 모신 지 딱 2년이 되었을 때 치료가 제대로 끝나지 못하고 엄마를 보내드려야만 했죠. 아빠도 돌아가시고 얼마 안 뒤에 엄마까지 한 번에 보내드리니 정말 정신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저와 제 동생은 이제 세상에 피 섞인 가족이라고는 둘밖에 남아있지 않았다는 생각에 거의 절망을 느껴야 했어요. 장례식장 안에서 둘이 껴안고 펑펑 울었죠. 그래도 저는 멘탈이 좀 강한 편이기도 하고 장녀인지라 정신줄 단단히 부여잡고 장례를 잘 마쳐 엄마를 잘 보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금방 마음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평소에도 마음이 너무 여린 제 동생은 거의 실신하다시피 했고 결국에는 정신을 놓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것도 참 저에게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꿋꿋이 버티며 엄마의 장례를 잘 마칠 수 있었죠. 엄마의 장례식을 끝내고 나서는 바로 집으로 돌아와서 저희 집에 아 있는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엄마의 흔적이 묻어있는 집을 보고 있자니 정말 사무치 엄마가 그리워지더라. 하지만 그 감성도 바로 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유품을 정리하는데 이상한 점이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평소에 엄마가 아껴서 관리를 하고 있었던 통장이 없어졌다는 거였죠. 엄마가 늘 중요하게 생각하던 거라 어디 깊숙이 넣어 두었나 싶어서 장롱이 침대 밑이며 여기저기 다 사타치 뒤졌는데도 나오지 않았죠. 저는 이상해 남편에게 엄마 통장 본 적 있느냐고 바로 물어봤어요. 여보, 혹시 엄마 통장 봤어? 그 과수원 넘기면서 받은 돈 들어가 있던 통장 말이야. 그게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네. 아니, 그거 장모님이 엄청 앙증 중이면서 꽁꽁 숨겨 놓으셨을까? 아, 옷장에 없어? 그게 없을 리가 있나? 그러니까 말이야. 분명 우리 엄마가 어디다 자를 텐데 아무도 없어. 어디 간 거지? 그거 없어지면 안 되는데. 저는 정말로 고민되는 얼굴로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게 좀 힘들어 보였는지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선 여보, 당신 지금 너무 힘들어 보인다. 정리는 나중에 하고 좀 쉬어. 내가 잘 찾아볼 테니까 어딘가에 있겠지. 찾으면 나올 테니까 당신은 얼른 들어가서 눈이라도 좀 붙여. 장례 때부터 계속 잠 못 잤잖아. 당신, 아니야. 그 통장은 찾고 자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당신도 좀 찾아봐. 아참, 여보, 나는 그게 다 알아서 찾아 놓을 테니까 얼른 들어가서 쉬어. 남편은 말하면서 능청스럽게 저더러 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때 뭔가 딱 감이 오던 것 있죠. 아, 지금이 인간 뭐가 있구나 하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좋게 말하면 순수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나쁘게 말하면 멍청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거짓말을 하면 자기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늘 드러나는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봐줄 땐 봐주고 뭐라고 할 땐 뭐라고 했었는데
이번만큼은 바로 아는 척하고 추궁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꿍꿍이인지 들어서 일단 모른 척 넘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았. 그 뒤부터는 이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죠. 엄마 통장에 있던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기에 이 사람이 무슨 허튼 짓을 하기 전에 빨리 막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따라붙어야 겠더라고요. 그때 남편을 따라다니면서 한 가지 좀 후회를 했었어요. 왜 미리 엄마 통장에 있는 돈을 빼놓지 않았을까 싶었죠. 근데 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돈을 빼놓지 않은 게 아니라 빼놓을 수 없었던 거였습니다. 저도 이때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원래 돌아가신 부모님의 은행 예금을 찾으려면 직계 가족이 같이 있어야 하는데 직계 가족 중에서 한 명이라도 빠지면 돈을 찾기가 어려워요. 저는 엄마가 돌아가시자 엄마 통장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은행에 있던 돈을 전화 여동 통장으로 옮겨 놓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장례식장에서 이미 실신을 할 만큼 당시 저에게 하나 있던 여동생은 엄마의 사망으로 충격이 너무 커서 입원 치료까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금을 찾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거였기 때문에 뒤늦은 후회를 하기보다는 일단 이미 벌어진 일을 제대로 수습하고 사고를 막아보자라는 생각으로 바꿔서 움직이기 시작했죠. 특히나 뭔가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 듯한 남편이 하도 수상하니 일단은 여동생 퇴원 후에 돈을 빼기 전까지는 남편의 꿍꿍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따라다니기를 시작했던 거였어요. 일단 이 사람이 통장을 가지고 있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지만 그때부터 남편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는 관심도 없었던 부동산을 계속해서 알아보러 다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대체 누구 집을 어떤 집을 사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남편 수준이나 시댁 수준으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수준의 집을 보러 다니던 것 있죠. 그리고 거기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 맞아요. 바로 시모 있죠. 이 둘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같이 부동산 매물을 보러 쫓아갔습니다. 다녔었어요. 그 광경도 기가 막힌데 아주 남편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시모.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서 입꼬리가 내려올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 제가 더 수상하게 볼 수밖에 없었죠. 한참을 돌아다니던 그 둘은 딱 좋은 매물을 찾았는지 그날은 아예 부동산으로 가서 바로 계약까지 하는 것 아니겠어요? 부동산 유리 너머로 서로 계약하는 모습이 보였고 저는 나름 꼭꼭 숨어서 그리 너머로 카메라를 확대시켜서 안내 모습들을 찍어 놓았어요. 그들이 부동산을 보러 다니는 것까지 꼼꼼하게 다 찍어 놓았기 때문에 제 수중에는 이들의 수상한 행적의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필요한 증거는 우리 엄마 통장에 대한 거였기 때문에 저는 통장이 보일 때까지 끈질기게 따라 붙었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 계약도 했으니 옳았구나. 이제 뭔가가 나오겠구나 싶어서 더 바짝 따라다녔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못 가서 바로 덜미를 잡을 수 있었죠. 한참을 부동산만 보러 다니던 남편놈이 갑자기 은행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안에 들어가 ATM 기기 앞에 서서는 무언가를 꺼내는 것이 보였고 그건 바로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엄마의 통장이었습니다. 남편은 언제 거기다 넣어 놓았던 건 자기에서 엄마 통장을 내더라고요. 그걸 바로 은행 ATM 기계에서 뭔가를 하는 것 같더니 거기 휴지통에 쏙 버려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이 모든 과정들을 전부 핸드폰 영상으로 몰래 찍어놓고는 남편이 그 통장을 버리고서 그 자리를 떠나자마자 바로 얼른 가서 그 통장을 주웠습니다. 허겁지겁 그 통장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들어있던 돈을 어느새 자기 통장으로 싹 옮겨놨더라고요. 엄마가 통장의 비밀번호를 아주 작게 써놨었는데 그걸 알아보고 그걸 이용해서 그 돈을 빼간 거였죠. 근데 보니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원래 거액은 한 번에 옮길 수가 없잖아요. 하루 출금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 남편은 매일 같이 그 ATM 기기로 가서 이를 출금 가능게만큼을 출금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충격적이게도 엄마가 병원에 입원한 날부터 장례를 치르는 돈까지 모두 다 이어져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미 시모와 남편이 둘이서 작당 모의를 하고서 저희 엄마가 병원에 입원할 때부터 통장에 손을 댔었는데 시모가 대전 집에다 그 통장을 숨겨놨었던 거였더라고요. 이 모든 사실은 다 나중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이미 다 옮기고 나서 마지막으로 옮긴 날에 발견을 한 거였기 때문에 왜 진작에 알지 못했을까 하는 마음에 더 가슴을 치며 통탄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너무나 우리 엄마 돈을 함부로 훔치고 저를 배신한 이들에게 제대로 복수를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이들의 철저한 몰락을 꼭 봐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하나하나 복수를 계획해 실행해 나갔죠. 일단 저는 이들이 한 만행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모르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다 숨기고 이 사람이 어디까지 나오나 한번 떠보기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어요. 그날 저는 남편에게 가서 물었어요. 여보, 큰일이다. 엄마 통장 아직 못 찾았어. 나 계속 찾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네.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아직 못 찾았어. 거기 꽤 큰 돈 들어가 있지 않아? 빨리 찾아야 할 텐데. 큰일이네. 역시 예상했던 대로 뻔뻔스럽게도 남편은 때도 모르는 척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들이 그 부동산 쪽에 더는 아무런 돈도 못 주고 고스란히 그 돈을 가지고 있을 때 얼른 터트려야 했기 때문에 마음을 급하게 먹고서 어떻게 이걸 터트려야 할지 한참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또 철없이 입방정을 떨어뜨리는 시무 덕에 아주 제대로 복수를 할 수 있었죠. 계속해서 남편과 시무의 행동을 추적하며 주시하고 있던 때 한참을 저희 집에서는 얼씬도 안 하던 시무가 갑자기 신이 나서는 저희 집에 찾아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나 이사 간다. 지금 우리 집 팔아버리고 나 좀 더 널찍한 곳으로 이사 가려고. 마침 경기도 쪽에 50평짜리 집이 매물가 아주 좋게 나온 게 있어서 거기로 가기로 했다. 아유, 대전 좀 벗어나고 싶었는데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 일단은 계약금만 걸었고 조만간 잔금 치르고서 이사할 예정이니까 미리미리 좀 움직여서 나 이사하는 것 좀 도와라. 대전에 와서 짐도 좀 같이 사고 해. 나 혼자서는 정리 못하니까. 그나저나 50평짜리 집이 어찌나 좋던지. 아주 그냥 내가 노년에 그런 집에도 살아보고 팔 잡혔지. 팔 잡혔어. 나 벌써부터 설레는 거 있지네. 이사를 하신다고요? 갑자기 어머님이 무슨 돈이 있으셔서요? 그리고 대전에서 잘 계시던요? 분이 또 왜 갑자기 경기도로 가신다는 거예요? 거기는 지인도 없으신데 말했죠. 우리 집 지금 팔았다고 그리고 지금은 뭐 거기에서 새로 사귀면 되는 거지? 너 왜 그런 것까지 하나씩 다 따지고 있어? 내가 가는 거면 가는 거지. 아니 좀 믿기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생각을 해보세요. 대전 춘동네에 있는 집값으로 경기도 50평짜리 집으로 이사를 가신다고요? 설마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우리 집 집값 올랐어. 우리 동네 개발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보상 받았어. 보상 신문은 논리적으로 나가는 제 말에 순간 당황을 했는지 얼토당토한 거짓말을 또 늘어놓더라고요. 거기에서 나는 너무 어이가 없고 가짜나서 웃음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대화를 듣고 남편의 표정을 슬쩍 쳐다본다. 봤는데 시무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늘어놓자마자 표정에 경악스러운 것이 확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꼴가자는 웃음이 숨겨지지 않아서 푸하하 웃으며 말을 했죠. 어머님, 거짓말을 쳐도 좀 정성껏 치셔야죠. 갑자기 그 동네가 개발이 된다고 했다고요? 그리고 무슨 놈의 보상이 그렇게 빨리 나온대요? 제발, 무식하면 용감하지 마이지, 그러셨어요. 엄마, 돈 훔쳐서 이사가는 주제에 거짓말을 그렇게 성의 없게 하세요. 저는 그들이 깜짝 놀라도록 큰 소리를 내며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도로 주워왔던 우리 엄마 통장을 그 인간들 면상 쪽에 던져버렸죠. 당신, 뭐야? 그 통장을 어떻게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긴 내가 하도 멍청하게 굴어서 내가 모를 수가 없더라이. 도둑놈들, 너네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감히 우리 엄마 통장을 훔쳐가? 너, 내가 영원히 모를 줄 알았니? 그리고 이렇게 금방 들통나고 금방 알게 돼 짓을 간도 크게 저질렀나?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돌았어. 저는 남편 놈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두 인간들은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다 알게 되면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박박 뛰어대 시작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순간 돈에 눈이 멀어서 손대면 안 될 것에 손을 대고 말았어. 미안해, 여보. 아니, 그리고 나는 진짜 하기 싫었는데 엄마가 꼬셔서 그랬어. 엄마가, 나는 진짜 그럴 생각 없었다고. 너네 엄마가 꼬인다고 해도 거길 넘어가. 아무리 멍청해도 유분수지. 아니, 나는 진짜로 생각이 없었는데 엄마가 그 돈 그냥 먹히지 말고 투자하라고 하더라고. 근데 당신한테 말하면 절대로 안 할 거야. 안 말려 하고 몰래 해놓고 나중에 말해도 된다고 하길래. 그래서 그런 거야? 당신한테 다 말하려고 했어? 뭐, 투자. 투자는 아무나 하는 건 아니야. 그리고 투자할 거면 그냥 투자만 하는 거지. 그 집에 너희 엄마가 왜 들어가 사는데? 아니, 그 집 그렇게 묵혀둘 바에야 내가 들어가서 하는 게 낫지. 우리는 진짜로 나중에라도 다 말하려고 했어. 내 아들이 거짓말한 건 하나도 없어. 그러니 죄 없다고. 뭐, 죄가 없어. 야, 진짜 양심도 없이 뻔뻔한 줄을 알았지만 이 정도 수준인 줄은 몰랐네. 이런 멍청한 것들 같으니. 우리 엄마 통장이 없어졌다고 하고서 그 집 그냥 샀다고 하면 내가 그랬구나 할 줄 알았어. 그리고 뭐? 나중에 가서 투자했다고 실은 우리 엄마 돈으로 산 거라고 말을 하려고 했었다고. 니네는 그냥 나한테 사기친 거야? 그냥 우리 엄마 돈 훔쳐간 걸 더럽게 포장이나 하는 거라고. 어떻게 모자가 멍청해도 이렇게 멍청하지? 이 아들 사기도 머리 좋은 사람이나 치는 거야? 너네 두고 봐. 내가 콩밥 제대로 먹여줄 테니까. 저는 두 사람한테 따박따박 말을 했어요. 아무리 화를 내도 제 속이 다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단단히 콩밥을 먹여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만히라도 있음 본전이라도 뽑을 텐데. 이 인간들 반응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그 두 사람은 우습게도 친족상기를 내더라고요. 근데 내가 뭘 몰라서 하는 소린데. 너는 친족 상돌이. 겉도 모르니 어차피 내가 우리를 고소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가족이 가족 돈 쓰는 건 법도 못 건드린다고. 내가 아무리 발악을 해봤자 우리는 콩밥 먹을 일 없다. 뭐야? 친족 뭐 그런 게 있었어. 당신, 우리 엄마 말 들었지? 신종모, 아무튼 그런 게 있다잖아. 어차피 아무 힘도 못 쓸 거. 더 힘 빼지 말고 그냥 여기에서 모른 척 쳐봐. 어차피 엄마 집 산 것도 다 내가 내 명의로 했어. 그러면 그거 그냥 우리 집이나 마찬가지잖아. 당신이나 나나 부부인데 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 거니까. 그냥 좀 좋게 좋게 넘어가자. 남편은 그렇게 저한테 빌빌거리다가 친족 상도의 얘기가 나오자마자 또 태도를 싹 바꿔서는 무인으로 나오던 거 있죠? 이걸 보면서 이 인간들은 재활용도 안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반격에 나섰어요. 야, 너는 진짜 그 멍청한 머리 왜 달고 다니니? 친족 상도래니 뭐니 다 필요 없어. 너랑 나랑은 가족 맞지? 근데 내가 우리 엄마 통장이란 가족은 아니잖아. 이 무식한 것들이 너희들은 그냥 내가 알아서 다 너들 콩밥 먹여줄 때까지 잠자고 기다리기 하고 있어. 저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이 멍청한 인간들에게 당당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라고 왜 친족 상도의 생각을 안 했겠어요? 물론 처음에는 이런 경우를 겪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신고하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친족 상도는 법이 있지 뭐예요? 가족들끼리 돈을 건드려도 그걸 법이 어떻게 제지를 못한다는 말도 안 되는 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법을 피해서 이 두 쓰레기들한테 복해 위해 전문 변호사까지 미리 섭외를 다 해놨습니다. 근데 진짜 정의는 승리한다고. 내가 이들한테 복수할 수 있는 길이 아주 활짝 열려 있더라고요. 변호사님이 알려주시기를.
이들이 돈을 훔친 건 직접 엄마의 현금에 손을 댄 것이 아니라 저희 엄마 통장을 은행에서 이체를 해서 훔친 거였기 때문에 은행 돈을 훔친 거다라고 해서 친족상에는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절도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저한테 거짓말까지 하고 속여가며 그 돈을 훔친 거였기 때문에 사기죄까지 덮어 씌울 수 있었죠. 이 모든 것을 다 알게 된 남편과 시모는 그제야 저한테 와서는 싹싹 빌어 있어요. 한껏 콧대 높게 행동했던 시모마저도 이때는 굴복을 하더라고요. 예, 미안하다.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내가 다 포기하마. 그 집에도 안 들어가 살고 그 돈도 다시 다 돌려줄게. 그러니까 제발 고소 좀 취하해줘. 내 나이가 지금 얼만데 이렇게 고소 당했어야 되겠니? 응, 제발 그리고 내 아들 미래도 생각해줘야지.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야. 그래, 여보. 이건 정말 아니잖아.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돈 다 돌려줄게. 진짜, 당신한테 상처 준 거, 장모님 돈에 함부로 손댄 거, 내가 평생 사죄하면서 살게. 아, 그러니까, 제발 깜방 신세만은 변하게 해줘. 내가 왜 애초에 이럴 걸 생각도 못하고 일 저지른 당신들이 멍청한 거지. 그러니 그 멍청하게 군죄값 어디 톡톡히 치러봐. 그리고 다시는 나 찾아오지 마. 한 번만 더 나 찾아왔다가는 적금 금지 신청하고서 더 큰 제목까지 올려버릴 테니까. 저는 그렇게 저한테 싹싹 비어드는 남편 놈과 시모를 외면하고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혼까지 강행해서 했어요. 아이들 양육권은 제가 고스란히 다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절도죄와 사기죄에 대한 재판 결과는 결국 모든 것은 뒤에서 시모가 조종을 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남편이 주도를 하면서 그 집도 자기 명의로 하려고 했던 거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남편이 다 뒤집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시모는 깜방 10만을 면할 수 있었지만 남편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형량은 그리 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절도죄까지 좀 감형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이 고소가 들어갔을 때 집은 계약만 걸어놓은 상황이었고 다행히 그 계약금은 시모 집을 진짜로 팔았었던 넣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엄마 돈 는 고스란히 다시 돌아올 수 있었죠. 그것 때문에 절도죄는 감명을 받을 수 있었지만 사기죄는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남편은 깜방의 신세를 피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깜방애가 있고 시모는 자기 아들을 깜방에 보냈다는 충격에 지금 자기 막내딸 집에서 거의 요양하자 살고 있는 듯해요. 저는 그 뒤로 아이 둘과 같이 지내고 있어요. 다행히 여동생은 치료가 잘 끝나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게 있어서 아예 여동생 부부가 사는 집 근처로 이사가서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엄마 돈은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이사 자체를 남편 놈과 이혼하면서 받은 유해 자료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엄마 돈은 쓸 필요가 없었죠. 근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엄마 돈은 쓰지 못할 것 같아요. 엄마한테 물려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여동생과 나눠서 쓰기는 해야겠지만 저나 여동생이나 아직까지는 이 돈을 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엄마의 흔적이 때문에 쓰더라도 아끼고 또 아껴 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우리 부모님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